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중해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그리스 산토리니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포카리 스웨트 광고의 배경으로 나오며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죠. 파란 지붕의 하얀 건물, 아래로 펼쳐진 지중해 바다. 정말 그림 같은 풍경에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읽어드릴 책에는 실제로 지중해에 사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업체는 홍콩에, 집은 지중해에 둔 한국인 부자인데요. 이런 큰 부자는 우리가 쉽게 만나기는 힘들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 부자를 만나 어떻게 부를 이루는지 그 과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 부자. 예전에 살짝 언급하기도 했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지중해 부자를 만나 돈에 대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책에 담았죠. 이 부자는 놀랍게도 판자촌에 살다가 수천억 대의 부자가 됐는데요. 세이노의 가르침의 저자 세이노와 비슷하게 직설적이면서도 예리한 촌철살인을 알립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왜 돈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지 알아보고요. 이 지중해 부자와 관련된 책 한 권을 더 가져왔습니다. 지중해 부자처럼 주식 투자하라. 이 책은 지중해 부자가 주식으로 부자가 된 만큼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긴 한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역시나 부자 마인드셋입니다. 좋은 운을 쌓아야 부자가 된다는 내용 읽어드릴 거예요. 혹시 구체적인 주식 투자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중해 부자처럼 자유로운 부를 얻기를 바라며 함께 읽어보시죠. 궁상 떨지 마라. 평생 그렇게 산다. 우리는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아내였다. 받지 않고 휴대폰을 엎어놓자 또다시 벨이 울렸다. 급한 전화면 받아. 아내의 전화라고 했고 별일 아니라고 했다. 또다시 벨이 울리자 별일이 되어버렸다. 어젯밤 TV 홈쇼핑 채널에서 주얼리 세트를 판매하고 있었다. 목걸이와 귀걸이, 거기에 머리핀까지 서비스로 포함해서 99,000원이었다. 쇼호스트들이 특급 찬스라며 목청을 높여서 보니 한눈에도 화려한 게 예뻐 보였다. 평소 홈쇼핑 채널을 보지 않는 아내였지만 어제는 달랐다. 한참이나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사줄까? 라고 물었고 아내는 예쁜데 비싸서 라며 우물쭈물했다. 몇 번을 사줄까 하고 물었지만 아내는 됐다는 말만 했다. 우리 형편에 아껴 써야지 라는 말 한마디에 결국 싸움이 났다. 그때부터 냉전 중이었고 아내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아내가 먼저 화해하려고 전화를 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에게 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수건을 꺼내 입에 잔뜩 묻은 콩국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말 끝자락에 못난 놈이라고 주절거리는 입모양이 분명히 보였다. 여자가 보석을 보면 갖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 갖고 싶으니까 자꾸 바라봤겠지. 그거 사준다고 길바닥에 나가는 것도 아닐 텐데 뭘 물어봐? 그냥 사주면 되지.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어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했고 그럴수록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돈은 아껴 쓰는 게 맞지만 쓸 때에는 써야지. 매번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일 텐데. 그렇지만 돈을 아껴 써야 할 때였다. 당신아는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다. 보험 일을 하면서 실적이 줄어들자 당연히 소득이 줄었고 그래서 돈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에게 과자 사주는 것까지 신경이 쓰일 정도였으니까.
통장에는 항상 돈이 넉넉히 있었는데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니 잔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게다가 종잣돈의 절반으로 H 지점장이 자신있게 알려준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고 있었다. 우량주도 그렇게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소득은 줄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으니 더욱 신경이 곤두섰다. 건강보험료나 전기세 고지서를 보면서 울컥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나를 보면서 아내는 아이들 학습지를 끊었고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며 친한 지인에게 설득당해 들여놓은 임대 정수기조차 해지했다. 욕실의 비데는 그저 변기 커버 역할만 하고 있었다. 전기세를 아낀다며 코드를 뺐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족 모두 마음 편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돈은 말이야, 없을수록 당당히 써야 하는 거야. 반대로 돈이 많을 때에는 지금처럼 아껴 쓰고 말이야. 근데 대부분 너처럼 반대로 하거든. 돈이 없으면 위축이 돼서 벌벌 떨며 살다가 돈이 많아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펑펑 쓰지. 아내 덕분에 돈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평생 돈 없이 사는 거야. 왜 그런가요? 안 그래도 요즘 돈 없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다. 맨날 돈 없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돈 벌 기회가 많을 텐데 말이야. 그런가?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돈을 쓸 때에는 소소하게 쓰지 말고 한 번을 쓰더라도 티나게 쓸 줄 알아야 해. 1년 내내 커피 사주는 사람하고 어쩌다 한번 호텔에서 밥 사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가? 그야 당연히 호텔에서 밥 사주는 사람이겠죠. 커피는 그냥 잘 마신 걸로 끝나지만 호텔은 그 사람 덕분에 와봤다며 두고두고 기억할 거야. 따지고 보면 커피 사준 사람이 돈은 더 썼을 텐데 말이야. 그는 주전자를 들고 컵에 보리차를 따랐다. 돈은 안 쓰는 게 가장 좋고 어차피 써야 한다면 티나게 써야 하는 거야. 다음날 아침 홈쇼핑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매진됐다는 상담원을 겨우 설득해서 주얼리 세트를 주문했다. 아내는 10년이 지나도록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다. 그가 식사를 하자고 불렀기에 당연히 먼저 계산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나가버렸다.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좀 걷자는 그의 말에 한강을 따라 걸었다. 먼 곳에 63빌딩이 보였다. 5월의 햇살이라 그런지 눈이 부셔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 천천히 걸으면서 그가 이야기했다. 나와 함께 주식을 배운 사람이 있었어.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돈에 너무 인색한 거야. 벌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더라고. 퇴근하는 길에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고 반드시 빈병이라도 주워갔지. 엄청 알뜰한 분이네요. 그건 알뜰한 게 아니라 궁상 떠는 거지. 가끔 가족끼리 모여서 계곡에 놀러 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은 음식이건 뭐건 죄다 싸들고 가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아깝게 왜 버리느냐면서 항상 한 박스씩 챙겨갔지. 궁금해서 물었다. 그분도 부자가 되셨겠네요. 옆에 있는 이분 정도는 아니어도 함께 주식 공부를 했고 그렇게 알뜰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어쩌면 더 큰 부자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살아. 어제 만났는데 밥 한 그릇 사주고 보냈어. 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이 근방 사무실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자기 사무실이 아니고 여럿이 함께 쓰는 비좁은 공동 사무실에서 말이야. 돈 좀 벌었을 때 내가 누누이 말했거든. 이제 그런 궁상은 그만 떨고 사람답게 좀 살라고.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어림도 없더라고. 그분은 검소한 습관이 몸에 배어 바뀌기 힘들 거예요. 그 정도로 아꼈으니까 그 정도의 생활을 유지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거고요. 요즘 내 생활이 항상 아끼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인지 이날은 아끼는 습관이 더 좋은 결과를 준다는 내 생각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뒷짐을 지며 말했다. 생각해봐. 그렇게 아낀다고 해봐야 얼마나 아끼겠어? 빈병 주워다 한 달 내내 팔아야 몇만 원이나 벌까? 남들이 버린 것을 언젠간 필요할 거라며 죄다 주워 모으고 물건을 사더라도 싼 것만 고르고 밥을 먹어도 싼 음식만 먹는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하겠어. 그런 삶에 한번 빠져들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 두뇌가 적응해버리거든. 비싼 건 내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버리지.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도 부자가 되려면 아끼는 게 먼저잖아요. 적당히 아껴야지. 그렇게 아끼는 것도 보통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아니야. 신경 쓸 게 많거든.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 말고 한 푼이라도 더 벌 생각을 해봐.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기껏 몇만 원 아끼는 데 쓰고 다른 사람은 몇백만 원 더 버는 데 썼다면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후자였다. 돈은 아끼는 게 맞지만 너무 아끼려고 궁상 떨지는 말라는 소리야. 네. 그는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 명언과 같은 한마디를 던졌다. 돈이 없어 찌질한 게 아니라 찌질하게 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어느새 멀리 보였던 63빌딩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는 오랜만에 이곳에 왔다며 허리를 뒤로 젖혀가며 빌딩의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나도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올라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렇게 바라본 기억이 났다. 저렇게 바라보면 촌놈이고 서울 사람은 눈으로만 본다는 이야기도 생각났다. 조금 더 걸어서 한강공원으로 들어갔다. 선착장을 지나 벤치에 앉고 싶었지만 그늘진 곳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걸었고 힘든 기색이 없었다. 나는 좀 힘이 들었다. 잠시 후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갑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다. 한강을 바라보니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유람선이 지나갔다. 갑판 위에 서너 명 정도가 서 있었다. 저렇게 사람이 없어서 장사가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참이나 말이 없던 그가 입을 뗐다. 돈은 돌고 돈다는 말 들어봤을 거야.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받고 많이 쓰기도 하면서 느낀 건데 돈은 역시 쓸수록 더 벌리더라고. 그래서 돈은 돌고 돈다는 말이 생겼나 봐. 조금은 의아하게 들렸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3년쯤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집을 장만했지. 그렇게 못 살던 사람이 집을 샀다니까 소문이 금세 퍼지더라고. 평소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연락이 왔으니까. 며칠 전 만남에서 그가 들려준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3년 만에 집을 살 정도면 꽤 빨리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처갓집 사정이 안 좋았어. 장인이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돈이 떨어진 게지. 버는 사람도 딱히 없었고 장모가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 나는 모른 척했고 집을 사느라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지. 지난번 인천공항에서 나에게 도넛을 선물해 주셨던 사모님이 떠올랐다. 이분과 다르게 참 인자하면서 고전적인 외모가 인상적이었다. 아내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더는 볼 수가 없어 고민을 하다가 500만 원이란 거액을 건네주었지. 당시 우리 집을 3천만 원에 샀으니 얼마나 큰 돈이야. 지금으로 따지자면 5천만 원은 훌쩍 넘는 돈이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 돈을 주고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
그때부터는 내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 미쳤다는 생각을 수백 번 했지. 절반은 돌려달라고 말하려다 결국 말도 못 꺼냈어. 나 같아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돈을 준 다음부터 돈이 막 벌리는 거야. 여기저기서 좋은 정보도 들어오고 주식을 샀다 하면 마구 오르더라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었지.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어. 처가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그냥 도와줬지. 버리는 셈치고 그냥 돈을 줬는데 정말 이상했어. 꼭 그 이상의 돈이 들어왔거든. 그럼 지금도 남을 도와주시겠네요? 지금은 방법이 달라졌어. 워낙 많은 곳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어. 몇몇 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지. 나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기부금을 내고 있었다. 남을 위해 쓰는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어쩌면 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남을 위해서 일단 돈을 막 써야겠네요. 그는 못마땅한 듯 혀끝을 찼다. 돈은 어떤 경우에라도 막 쓰는 법은 없는 거야. 쓰더라도 가치 있게 써야지.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무척 힘들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남을 위해 가치 있게 돈을 쓴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넌 돈이 없는 거야.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거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네 그릇은 딱 식구들 먹여 살릴 정도의 크기인 거야. 그런 작은 그릇을 갖고 많은 돈이 들어오길 바라면 안 되지. 조용히 한숨이 나왔다. 복권에 당첨돼서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을 봤을 거야. 나중에 어떻게 살던가. 얼마 전 뉴스에서 들은 내용이 기억났다. 대부분 전보다 더 못 산다고 들었습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이 월세로 살고 멀쩡한 직장인이 빚쟁이가 되는 경우가 흔했다. 왜 그런 것 같은가? 그야 돈을 펑펑 써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거야. 그릇은 작은데 큰 돈이 한꺼번에 쏟아지니 감당하지 못하고 엎질러진 게지. 그나마 있던 돈도 다 잃고 말이야.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했지? 그럼 그릇부터 키워봐. 그래야 큰 돈도 벌고 그 돈을 잘 간직할 수 있거든. 그러고는 그는 다시 강가를 바라보았다. 그럼 그릇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어려울 것 없어. 남들에게 쓰는 만큼이 딱 네 그릇이니까. 한참 생각했다.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 남을 위해 돈을 쓰라고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써야 하는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술값까지는 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를 바라보며 우스갯소리로 물었다. 그럼 제게는 왜 돈을 안 쓰시나요? 만날 때마다 제가 계산했거든요. 너는 내 그릇을 키워줄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네 그릇을 키워줄 텐데 당연히 네가 써야지. 나는 그냥 웃고 말았다. 남을 감동시키면 네 그릇은 저절로 커질 거야. 그러니 돈은 그때 써야겠지. 한동안 말이 없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자가 되는 아주 쉬운 비결을 알려줄까?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을 기다렸다. 사람을 만나면 밥은 네가 사라.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쓸까? 부자들은 돈을 쓰는데 우선순위가 있다. 첫째, 남을 위해 쓴다. 여기서 남은 아무나 될 수 없고 나의 그릇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미래의 고객이 될 사람을 위해, 투자를 하는 사람은 고급 정보를 주거나 투자 자금을 댈 사람,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쓴다. 둘째, 남을 감동시키기 위해 쓴다. 남을 감동시키면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쓴다. 그래서 기부 문화가 부자들 사이에 쉽게 정착되었는지도 모른다. 돈은 돌고 돌아 언젠가는 다시 올 것이란 것을 믿고 있다. 내가 아니면 자식에게라도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부분 나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돈을 쓴다. 남을 위해 쓸 여유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돈을 더 벌어도 상황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 거기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나와 가족에게만 돈을 쓰면 돈은 그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돌아올 여지가 없다. 돈은 나한테만 쓰면 돌지 않는다. 남들에게 써야 돌고 돌아서 새끼까지 쳐서 돌아온다. 좋은 운을 쌓아라. 지중해 부자와 등산을 간 적이 있다. 소백산이었는데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는지 지금까지 등반한 산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등산로 초입에는 깔딱고개라고 불리는 계단이 시작되는데 경사가 얼마나 높고 길던지 아무래도 체력 테스트를 하려고 일부러 이곳으로 온 것 같았다. 그는 워낙 운동을 많이 하기에 문제없이 계단을 올랐지만 당시에 살이 찔 대로 찐 나는 5분도 오르지 못하고 쉬는 것을 반복해야 했다. 한참을 오른 뒤에 능선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는 평탄하게 등반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등산을 하던 중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쌍욕이 나오는 것을 들어보았다. 지금 생각해봐도 깜짝 놀랄 정도의 욕이었다. 등산길 중간중간에 앉아서 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간식을 먹거나 식사를 하고 있었다. 막걸리 판을 거하게 버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보니 음식 쓰레기와 막걸리 병을 그대로 두고 가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지중해 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욕을 해댔다. 그는 배낭에서 비닐봉투와 장갑을 꺼내어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보고만 있을 순 없어서 함께 쓰레기를 주워서 비닐에 담았다. 사람은 이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면 누가 치울 텐가. 그냥 놔두면 썩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테고 청소부도 없으니 누군가는 치워야겠지. 세상은 이로움과 해로움으로 판단을 내리거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운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운만 주는 것이지. 그를 볼 때마다 어쩌면 저리 운이 좋을까 생각했던 적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었다. 주식 투자를 하든 돈을 벌든 마찬가지야. 몇 푼 벌려다 큰 돈을 날리는 것도 실력보다는 운이 없는 경우가 많지. 과거에 투자를 했던 때를 떠올렸다. 수익이 날 때는 조금씩 났고 손해를 볼 땐 왕창 잃었으니 그의 말대로라면 운이 없거나 부족했던 셈이었다. 그럼 이로운 일을 많이 하면 운도 좋아지는지 물어보았다. 당연하지. 운도 돈과 똑같아. 돈을 벌듯이 운도 얼마든지 벌 수가 있어. 다만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좋은 운만 벌도록 노력해야겠지. 내 몸 안에 운이라는 통장이 있다고 생각해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운의 잔고가 늘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운의 잔고가 느는 것이지. 그럼 방금 전에 그렇게 심한 욕을 하셨으니 회장님은 나쁜 운이 늘어났겠네요. 그가 콧방귀를 터뜨리면서 대답했다. 난 좋은 운을 워낙 많이 저축해놔서 그까짓 건 괜찮아. 지금도 쓰레기를 주우면서 좋은 운을 저축하고 있잖아. 그와 나는 등산을 마치고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허름한 식당에 들렀다. 출입문 옆에 세워놓은 간판은 얇은 나무 판자에 빨간색 글씨로 집에서 키운 토종 닭백숙이라고 적혀 있었다. 날도 덥고 2시가 넘은 시간이라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준비되는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백숙을 먹는다 생각하니 나의 표정은 시큰둥해졌다.
그는 이미 산에 오르기 전부터 이 집을 점 찍은 듯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식당이라기보다는 시골의 큰 가정집이었고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식탁 한쪽에 편하게 앉았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약간은 짜증이 섞인 큰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더니 낮잠을 주무시던 70대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다. 그는 백숙을 주문했고 할머니는 무척 귀찮은 표정으로 하품을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물과 반찬이 안 나왔고 할머니는 보이지도 않았다. 잠시 후 할머니가 힘들어서 닭을 못 잡겠다며 닭 좀 잡아달라고 하셨다. 할머니를 따라갔더니 집 뒤편의 산자락에 큰 닭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살아있는 닭을 잡아달라는 것이었다. 대략 20마리 정도의 토종닭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다가가도 도망다니거나 날아다녔다. 괜한 오기가 생겨서 제일 큰 닭을 찜해놓고 10분을 넘게 쫓다가 드디어 잡을 기회가 생겼는데 나도 모르게 까무러치고 넘어져 버렸다. 난 닭이 그렇게 무서운 동물인 줄 몰랐다. 도망다니던 닭이 갑자기 나에게 날아왔다. 피하려다 뒷걸음치며 넘어져 버렸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중해 부자가 혀를 차면서 닭장 안으로 들어왔고 순식간에 닭 한 마리를 잡아버렸다. 백숙을 기다리면서 지중해 부자에게 운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았다. 운이란 게 정말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지. 내가 돈을 많이 번 것도 다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운이 좋으니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덕분에 부자가 된 것이지. 그럼 저는 운이 없는 거네요. 주식을 해도 손실이 많고 부자도 아니니까요. 아니야. 운이 좋은 편이지. 그 정도 먹고 사는 것도 운이 좋은 거야. 게다가 나를 만났으니 나만큼이나 운이 좋은 거네. 너도 나처럼 부자가 될 거야. 드디어 기다리던 백숙이 나왔다. 시계를 보니 5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굶긴 게 미안했는지 그는 할머니에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요리는 뭐가 좋겠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하기 싫은 표정을 역력하게 드러내며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감자전밖에 안 된다고 하셨다. 감자전을 주문하자 이번에는 깊은 한숨을 쉬며 호미를 들더니 멀리 보이는 감자밭으로 천천히 걸어가셨다. 앞서 만나봤던 주식 투자 고수 중 주역을 배운 투자자를 만나고부터 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바꿀 수 없을 정도의 타고난 운명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1%도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 기업의 재벌이 되는 사람, 인기 스타가 되는 사람, 거지가 되는 사람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 1%도 안 되고 나머지 99%는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실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실력이 별로 없어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가장 좋은 주식은 사자마자 올라가고 팔자마자 떨어지는 주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식은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매번 찾을 수 없는 법이다. 살면서 운이라는 건 그저 복권 당첨을 바랄 때만 필요한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중해 부자를 만나고부터 운이라는 게 인생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무신론자이기에 신앙심으로 기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좋은 운을 끌어들인다는 건 간절한 기도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각자의 복을 갖고 태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송충이가 뽕잎을 먹듯 타고난 대로 살아야지 그걸 거부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그 이야기에 완강히 반대한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깝게 지내는 자산운용사 사장님 중에 단기간에 회사를 성장시켜 여의도에서 유명해진 분이 있다. 그분은 사무실 근처에 오피스텔을 따로 얻어 그곳에서 혼자 지낸다. 직원들이 사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마음껏 일하라는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사무실의 한쪽 벽에는 유명한 서예가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쓴 작품이 큰 액자에 걸려 있다.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그 말만 믿으라고 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유행을 바라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그 다음은 하늘에 맡기라는 것이다. 얼마의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날지는 하늘에 달려 있다며 평소에 하늘에 잘 보이도록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다. 무슨 사이비 교주 같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는 그런 투자 철학으로 매사에 조신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회사를 키워갔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로 금융업에 입문했다. 증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정보로 다 같이 매매를 하는데 사람마다 수익률이 다른 것이 의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수익이 잘 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지켜봤더니 그들의 평소 말과 행동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수익을 잘 내는 직원은 일단 표정이 밝고 인사를 잘하며 겸손하다고 했다. 여기에 회식이나 경조사에 꼭 참석하고 수익이 잘 났어도 티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매매한다고 한다. 반대의 직원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회식이나 경조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또 수익이 나면 자랑하기 바쁘고 손실이 나면 죽상을 하고 있어서 아무도 말을 걸 수가 없다. 매번 들쑥날쑥한 기분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 성과도 들쑥날쑥이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 말과 행동이 투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수익이 잘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했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투자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주식에 수천만 원을 투자해놓고 몇 푼 아끼려고 커피숍에서 빨대를 왕창 들고 오거나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을 몰래 가져오기도 한다.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하는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올 때도 있다. 운전하면서 양보는 절대 없다. 이런 사람들이 투자가 잘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했다면 좋은 운을 얻기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기부도 하고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눈 감아주고 사람들에게 친절도 베풀고 이렇게 세상에 이로운 일을 계속하면서 좋은 운을 쌓아간다면 언젠가는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